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주말 내내 걱정했는데 예상보다는 선방하며 마감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불안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불편한 주말을 보내셨을 텐데요. 하락률을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56%, S&P 500이 2.71%, 다우가 1.9% 하락하면서 낙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2%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의 낙폭에 비하면 분명히 선방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3,522선까지 내려갔었고 하루 변동폭이 6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됐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가 코스피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코스피는 선방을 했습니다. 네,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만큼의 충격은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미중 갈등이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매기는 판례를 들고 와서 이제 시장을 놀라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 4월 7일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코스피가 하루에만 5.57%, 그리고 코스닥은 5.25% 폭락을 하면서 블랙먼데이라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호 관세 유예, 또 미중 관세 유예를 목격하면서 트럼프가 항상 도망간다,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는 내성을 길러왔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적으로 번진다면 그 같은 폭락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오늘 흐름을 보듯이 시장은 그래도 트럼프와 시진핑의 갈등 해소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올해 4월 이후에 가장 큰 일간 매도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9월 19일 이후에 13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 기자, 우리 추석 연휴만 하더라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잔칫날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 시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리스팅 랠리라는 것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것을 뜻하고 자금이 어떻게 보면 자산 간에 이동하는 과도기에서 포착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AI 랠리라는 모멘텀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왔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악재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을 급격하게 유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급락한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다시 랠리를 재개해서 4,000달러 선에 안착을 했고요. 역시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즉 채권 가격 상승, 채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엔화 약세가 작용하긴 했지만 강세 국면인 것도 분명합니다. 에브리스팅 랠리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강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나요? 네, 여러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의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둬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인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나올 텐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 아니라 코스피 전반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를 강조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악재를 보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폴리마켓에서는 10월 15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AI 버블 논란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있을 ASML이나 TSMC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무엇보다 단기 악재로 급부상한 미중 무역 갈등이 31일로 예정된 에이펙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5종의 희토류를 추가 지정하자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원료나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규제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더해 중국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며 긴장감 국내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추가 통제하기로 한 희토류 5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이제 희토류 7종 수출 통제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5종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홀뮴, 어뮴, 유로뮴, 이터뮴, 툴륨이고요. 주로 이제 군사용 또는 의료용 레이저 장비나 반도체 노광 장비,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광섬유 증폭기 제작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모두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희토류는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 가장 희소한 원소인 툴륨은 지각에 0.5 ppm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과 비교하면 200배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런 희토류를 채굴하고 재련하는 등의 이제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유발돼서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바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때랑 또 다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그 희토류를 재련하고 분리하는 이 공정에서 고도의 화학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는 이번에 그 추가적인 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이제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생산이나 군사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AI 등 이 희토류 관련 품목도 이제 수출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민군 겸용의 속성을 갖고 있다며 일부 해외 조직이 중국산 희토류를 군사 등 민간 분야에 사용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등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 조치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그 중국 그 수출을 원천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일일이 이제 허가를 좀 받도록 해서 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국가로 이제 그 희토류의 조달처를 이제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SML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사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될 텐데 수입 허가 승인이 오래 걸려서 제품 출하가 좀 지연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숨을 죽이고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어뮴의 경우에는 이제 해저 케이블 증폭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전선업계 관계자는 증폭기 제조사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저 통신 케이블이나 광섬유를 만들 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은 중국산 희토류 수입 비중이 70%를 넘는데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희토류 공공 비축량은 6개월치입니다. 네, 또 오늘 들려온 소식이 중국이 희토류뿐 아니라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리튬 이온 배터리까지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오는 12월 8일부로 이제 통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 제조나 이제 소재 연마 그리고 이제 광학기기 등에 사용이 되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 공급된 인공 다이아 분말의 77%가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칩 제조를 좀 겨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이 공업용 다이아 수출을 통제하면 국내에서는 뭐 일진 다이아몬드 등의 생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널리 쓰이는 2차 전지의 일종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65%가 중국산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을 뚫자 외환 당국이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하면서 고강도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미정 기자, 외환 당국이 1년 반 만에 구두로 환율에 개입을 했는데요. 이후 원달러 환율은 좀 진정이 됐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25.8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급등세는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원 오른 1,430원으로 출발해서 곧바로 1,434원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2일 1,440원을 기록한 이후 약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계속되고 한미 관세 협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 우려까지 다시 커지면서 환율이 급등한 건데요. 추석 연휴 전 1,400원이던 환율 상단이 1,430원대로 높아지자 결국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쏠림 가능성 등의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외환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 환율은 1,420원 후반대로 내려와 초반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의 환율 불안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진전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현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측의 제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조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에는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지난 9월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 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구 부총리는 오늘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연차 총회 기간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현재 회담 일정은 조율 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나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양국의 최대 관심사여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후속 협상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외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베센트 장관한테도 충분히 설득을 가까이 또 시켰고요. 구 부총리는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도 베센트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한미 관세 협상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지만 오히려 규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예상되는데 풍선 효과만 더 확산시킬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의 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벌써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36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서 한강벨트 지역이 무섭게 오르더니 이제는 그 주변으로 열기가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묶은 초강력 627 대책과 97 공급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앞서 내놓은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5년 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선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먼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모두 묶는 건데요.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둬서 풍선 효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현행 6억 원인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더 낮추고 전세 대출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인상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올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서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와 내년 지방선거까지 생각해서 이번 대책에는 빠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서 언급은 될 걸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대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것들 이미 시장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 것들인데요. 규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두 번의 진보 정부를 거치면서 내성 효과가 생긴 만큼 대책의 효과가 6개월 이상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지금 서울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보유세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명확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이 물밀듯이 유입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또 서울 내 신축 공급 절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열 분위기가 당장은 진정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규제 역풍이 예상된 상황에서 예고된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정부는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늘리고 있고 서울시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는 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지 집값이 잡힌다는 시장의 기본 원칙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물량을 공급하겠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단기적으로 그 지역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수요 위축을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더 조일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성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규제를 풀어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와 규제로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엇박자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세 번째 대책 기다려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주말 사이 가상자산 시장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를 통해 중국의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자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일시적인 반등으로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은 주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사태 규모 역대급입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일단 이번 사태를 보면 이 무역 갈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에 이제 베팅한 레버리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일제히 청산이 되면서 하락이 가속화가 됐고 또 일부 알트코인은 9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청산은 투자자가 유지해야 될 증거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때 자동으로 자산을 매도하는 구조로 레버리지 거래가 많을수록 청산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 청산 규모가 늘어나게 된 핵심은 시스템 구조 때문인데요. 이 전통 자본시장의 선물은 만기가 있지만 이 가상자산은 영구 선물 같은 경우에 24시간 거래가 되는 특성상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만기마다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가격 변동에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상승장 속에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 점, 또 거래소마다 위험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청산 확대의 요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허를 찔렸고 여기에 영구 선물이라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청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트코인마저도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럴 때 금처럼 안전자산은 사실 오르기 마련인데 왜 디지털금이라는 비트코인은 못 버틴 건가요? 이게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적 성격뿐만 아니라 일종의 또 기술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 ETF 성장과 이 제도 편입 논의로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구조가 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교차 마진 거래가 빠르게 확산된 것도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교차 마진은 증거금이 이 보유 자산까지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형 알트코인 선물이 청산돼서 증거금이 부족하면 보유 중인 비트코인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이 교차 마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중소형 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버티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테라루나 사태보다 이제 손실 추산도 크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여진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160만 명의 트레이더들이 이번 청산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 또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에서는 1000개 이상의 지갑이 전액 손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들까지도 일부 손실을 좀 봤거든요. 이 선물 등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가 금지돼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충격에서 중소형 코인이 집중됐고 향후 미중 협의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위험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 개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데다 지원 일정 역시 추석 연휴를 끼고 촉박하게 진행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NK금융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석 직전인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금융지주 회장 인선인 만큼 관심이 쏠리지만 임추위가 절차 개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NK 임추위는 앞선 두 차례 대표이사 인선 당시 이사회결이 다음 날 경영 승계 절차 개시 사실과 일정을 즉시 알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개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한 다른 금융지주와도 대조적입니다.
신한금융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경영 승계 절차 개시를 위한 회의를 오전에 진행하고 곧바로 오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회장 후보자들 사이에선 지원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부 후보자는 추석 직전에 임추위가 발족됐고 연휴 이후 며칠 뒤에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고 들어 무척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서치펌은 경영 승계 절차가 시작된 다음 날인 2일 외부 후보군에게 연락을 돌렸고 임추위는 서류 접수 마감을 오는 16일로 못 박았습니다. 결국 대표이사 회장 후보들은 영업일 기준 단 6일 만에 이력서와 경영 목표 장기 비전을 담은 계획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2023년엔 11월에 진행됐던 임추위가 한 달가량 앞당겨져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다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해 준비 시간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통상 임추위 개시 이후 롱리스트 확정까지 약 한 달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대폭 압축돼 빈대인 현 회장을 제외한 외부 후보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임추위 개시 사실을 외부에 알렸는지 여부만으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후의 모범 기준에 따라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취재가 시작되자 임추위 개시 12일 만인 오늘에서야 임추위 절차 개시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